안녕하세요. 새연의 바지다의 DJ 민영입니다.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그럼 오늘의 사연 함께 시작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사연에 빠지다 구독자 여러분. 저는 큰며느리이자 가정주부로 살고 있는 40대 초반의 여성이에요. 오늘은 의사 동서만 이뻐라는 제 시어머니를 고발하기 위해 여기 사연에 빠지다에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는지 여러분들도 끝까지 들어보시고 저에게 응원하는 마음으로 댓글 달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제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혹시 제가 글을 두서없게 쓰더라도 너그럽게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대구 옆에 붙어있는 경산이라는 시골에서 자랐습니다. 아버지는 남의 집 소작농사를 지으셨고요. 가족관계는 아버지, 어머니와 3살 위의 오빠, 저 이렇게 4명입니다. 저희 아버지는 제가 태어나고 3달이 채 안 되어 집을 나가고 말았습니다. 동네에 살던 어린 여자와 눈이 맞아 제가 태어나기 전부터 바람을 피우셨다는데요. 제가 태어난 후 어머니를 버리고 그 어린 여자와 살림을 차려 집을 나가셨다고 합니다. 처음부터 어머니는 이 동네에서 바람둥이로 소문난 아버지와 하룻밤에 실수를 하셨다고 해요. 그 후로 오빠를 임신하시고 시부모님의 압력에 떠밀리듯이 결혼을 하셨다고 합니다. 처음부터 잘된 결혼이 아니었으니 저희 어머니가 행복했을 리가 없었겠죠. 집은 아버지가 나가셨는데 친할머니는 어머니에게 아버지가 집을 나간 건 어머니 탓이라며 어머니를 심하게 구박하시기 시작했습니다. 야 이년아, 네가 네 남편한테 잘해줬어 봐. 걔가 바람 피겠어? 그리고 집에 있으면서도 화장하고 예쁘게 하고 있어야지. 그래야 남자가 딴 년한테 눈을 돌리지를 않아요. 아이고, 저 병신 같은 년 때문에 우리 아들이 집을 나간 게야. 너 이년, 어디 도망갈 생각이랑 말고 네 남편 집에 돌아올 때까지 애들이랑 잘 키워. 에휴, 이 썩을 년. 어머니, 왜 그게 제 탓이에요? 제발 말 좀 함부로 하지 마세요. 저도 피해자라고요. 애 아빠가 결혼한 후 저한테 함부로 막말하고 때린 건 아세요? 저도 이런 생활 정말 지겨웠다고요. 우리 아들이 안 생겼다면 저도 어머니 아들하고 결혼도 안 했을 거예요. 지금에 와서야 말이지만 어머니는 아버지가 집을 나가신 게 차라리 잘 됐다고 시원해 하셨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집에 계실 때도 어머니한테 걸핏하면 술 심부름을 시키시고 동네 다방 레지들을 집으로 데려와 어머니의 가슴을 찢어놓기도 하셨다고 하거든요. 레지들은 아버지가 집으로 부른다고 또 커피 배달을 와 어머니가 차려주시는 술상을 받아가기도 했다더군요. 지금 도덕적으로 보면 저희 아버지는 참 개차반이셨던 것 같습니다. 지금도 어머니는 아버지 얘기만 나오면 손사래를 치며 그 인간에 대한 얘긴 듣기도 싫다고 하시거든요. 결국 어머니는 아버지가 집을 나가신 지 3년이 되던 해 친할머니의 구박을 견디다 못해 어린 오빠와 저를 데리고 대구로 야반도주를 하셨습니다. 그때 오빠는 6살, 저는 3살이었다고 해요. 저희 친할머니 댁은 우리가 살던 집 옆에 옆집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새벽에 몰래 저희들을 데리고 간단히 짐을 싸 고향을 떠나왔습니다. 그렇게 어머니는 대구 시내에서 달새방을 얻어 저희들을 키우셨죠. 그리고 생활비를 벌기 위해 남의 집에서 파출부 일을 하셨어요. 할 수 있는 것이 집안일밖에 없었던 터라 어머니는 어쩔 수 없으셨다고 해요. 옆집 아줌마한테 사정사정에 애들을 봐달라고 부탁한 다음 어머니는 아침 8시부터 밤 8시까지 큰 부잣집에서 가정부로 일을 하셨습니다. 아유, 나도 자기가 너무 딱하니까 애들 봐주는 거긴 한데 우리 애도 있어. 그러니까 내가 공짜로 봐주긴 좀 그렇고 한 달에 10만 원은 어떻나? 내가 하루에 12달 일해서 받는 돈이 한 달에 80만 원인데 어떻게 10만 원을 줘? 응? 조금만 깎아줘. 제발 부탁이야, 영우 엄마. 옆집 아줌마는 엄마를 가재미처럼 흘겨보며 그럼 단돈 5만 원이라도 달라고 하셨습니다. 어머니는 그렇게 한 달에 5만 원을 주고 우리를 옆집 아줌마 애들과 같이 낮 동안 봐달라고 부탁했어요. 그러나 옆집 아줌마는 저희들에게 잘 대해주기는커녕 집안일도 시키고 밥도 제대로 주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걸핏하면 오빠와 저에게 소리를 지르고 말 안 듣는다고 손찌검까지 하셨어요.
그 나쁜 여자는 교묘하게 저희 엄마가 제대로 알아보지 못할 곳만 골라서 때렸습니다. 배라든지 팔뚝이란지 그런 곳을 말이죠. 우리 남매는 엄마가 가정부로 일하러 가시면 옆집 아줌마 집으로 가는 것이 너무나도 싫었어요. 눈칫밥도 얻어먹기 싫었고 말 안 듣는다고 머리 툭툭 때리고 막말하는 아줌마가 정말이지 꼴도 보기 싫었거든요. 그런데다가 그 아줌마는 자기 아들하고 우리들을 완전히 차별하면서 키웠습니다. 그 집 아들이 보고 싶다는 TV만 틀고 우리들은 그 집 아들이 TV 만화 프로그램 보는 동안 영호의 방을 청소해야 했습니다. 엄마, 나 옆집 아줌마네 안 갈래. 이제 우리 둘이 우리 집에서 지내도 되잖아. 그 아줌마 진짜 싸가지 없단 말이야. 그 집에 5만 원씩이나 줄 필요 없어. 내가 동생 데리고 엄마 올 때까지 집안일 잘하고 있을 테니까 옆집에만 보내지 말아줘. 어? 왜 그러니? 영엄마가 너희들한테 잘해주지 않아? 니들 둘이 밥 굶고 있을까봐 그랬지. 그래, 알았어. 그럼 네가 동생 잘 보고 있어야 한다. 오빠는 7살에 초등학교에 들어가자마자 엄마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오빠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우리 남매는 그 나쁜 옆집 아줌마의 학대에서 벗어날 수 있었어요. 어머니는 우리가 매일 점심, 저녁까지 먹을 밥을 많이 해놓고 일을 하러 나가셨습니다. 저는 학교 수업이 끝나면 오빠네 교실 앞에 가서 오빠 수업이 끝나기만을 기다려 같이 집으로 왔습니다. 오빠는 밥을 차리고 저는 설거지를 하고 이렇게 집안일도 나눠 하고요. 관원에서 집에 TV가 없었지만 라디오를 들으며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집에 어른이 없었기 때문에 오빠는 저에게 어른 노릇을 하려고 했어요. 가정환경 때문에 오빠는 비교적 일찍 철이 들었거든요. 어릴 적에 아버지가 집을 나가신 것도 있고 집안에 남자는 오빠밖에 없으니 어머니도 은근히 오빠가 커가며 오빠한테 의지를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오빠는 어머니가 항상 자식들 때문에 고생하신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우리들이 어머니의 속을 썩이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며 모든 것을 알아서 척척 다 해야 한다고 저에게 교육을 시키곤 했습니다. 저는 그런 오빠에게 미덥지 못한 여동생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빠에게 혼도 많이 나고 매일 야단도 맞았어요. 오빠는 저에게 수학이나 학교 공부를 가르쳐 주었어요. 오빠는 공부를 잘했거든요. 하지만 저는 공부에는 소질도 취미도 없었습니다. 오빠가 하는 소리는 하나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저 인형 옷을 갈아입히며 노는 것만 좋았어요. 옛날엔 마론 인형이 있었지만 저희 집은 가난해서 그런 비싼 미미나 바비 같은 건 구경도 못했죠. 그래서 저는 달력을 두껍게 만들어 여러 개 붙인 후 거기다 인형을 그려 종이 인형을 만들어 놀았습니다. 저의 취미는 그림이었습니다. 오빠는 저에게 그래봤자 미대에는 못 간다고 다른 공부를 하든 상고를 가라고 잔소리를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수학도 숫자도 다 싫었어요. 그저 여자아이를 그리고 옷을 그리는 것이 좋았습니다. 오빠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에 있는 대학교에 합격했을 때 엄마는 눈물을 흘리시며 기뻐하셨죠. 저는 그때 중학생이었는데 반에서 중간 정도의 평범한 성적으로 무난한 학교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애당초 저에겐 어떤 기대도 하지 않으셨죠. 그저 고등학교나 잘 들어가고 졸업해서 돈이나 벌라고 하셨습니다. 오빠는 4년 장학금을 타며 대학을 마쳤고 대학을 다니는 동안에도 어머니에게 손을 절대로 벌리지 않았어요. 과외라든가 막노동 등 다른 아르바이트들을 하면서 혼자 힘으로 대학을 다녔거든요. 요즘도 어머니는 저희 오빠 같은 효자가 없다고 하십니다. 그렇겠죠. 오빠는 집안을 일으킬 기둥이라며 어머니는 오빠를 거의 떠받들어 주셨거든요. 그거에 비하면 어머니는 저한텐 거의 관심이 없으셨습니다. 그저 어디 가서 사고나 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런 엄마에게 서운한다면 서운했지만 오빠와 제 차이를 모를 정도는 아니었어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귀를 막고 제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미친 듯이 그림만 그려댔어요. 저는 나중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그림 그리기가 특기가 되어 패션 쪽에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고등학교만 나왔지만 저희 회사 사장님이 제가 그린 스케치북 옷 그림들을 보시곤 패션에 대한 감각이 있다고 칭찬해 주셨거든요. 저는 생전 처음 칭찬이라는 것을 그 회사 사장님께 받아봤습니다. 그래서 그랬는지 금방 그 사장님에게 의지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사장님은 저희 회사의 말단 직원으로 고용해 주셨습니다. 제 말단 디자이너로서 기차 타고 동대문을 왔다 갔다 하면서 원단도 떼어오고 선배 디자이너님들 그림을 복사하고 본을 뜨고 완성된 옷의 시접을 자르는 등의 허드렛 일을 마다하지 않고 열심히 했습니다. 사장님은 제 일하는 모양새를 많이 눈여겨보시는 것 같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사장님은 저에게 정식 디자이너로서 패턴을 몇 장 그려오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날 정말 그 말을 듣는데 눈물이 나도록 기뻤어요. 제 능력을 인정받은 듯한 느낌에 가슴이 뭉클해 밤을 새워가며 패턴을 그리고 또 그렸습니다. 사장님은 저의 옷 디자인을 보시곤 크게 만족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드디어 패션 디자이너로서 첫 발을 내디딜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몇 년간 그 패션 회사에서 일을 했어요. 그러다 24살이 되었을 때 저는 첫 번째 좌절을 맛봐야 했습니다. 제가 다니던 그 패션 회사가 그만 도산을 하고 말았던 거였습니다. 사장님은 무리하게 회사 규모를 확정하려고 하다가 밀려드는 어음을 막지 못해 회사를 망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는 무책임하게 도망을 가셔버렸죠. 개인 투자자들은 매일 저의 회사 앞에서 회장을 찾으며 책상을 때려부수고 행패를 부리다 갔습니다. 처음엔 사장님이 돌아와서 어떻게든 해결할 거라고 믿고 기다리던 회사 동료들과 선배들 역시 사장님 욕을 하며 회사를 떠나고 말았어요. 저는 끝까지 사장님을 믿었지만 끝내 그 사람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하루아침에 몇 달치 월급도 떼이고 직장도 잃어버린 백수가 된 것이었습니다. 실망한 저에게 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예, 수진아. 이렇게 된 마당에 그냥 적당한 사람 만나서 시집이나 가는 건 어떠니? 아유, 사실 마침 우리 사모님이 차만 아가씨 없냐고 그러던데 말이야. 사모님 친구분 댁이면 부잣집 아니겠어? 엄마, 저 이제 24시예요. 결혼은 좀 더 이따가 하고 싶어요. 지금은 돈을 더 벌고 싶은데. 예, 넌 그 패션 디자인인가 뭔가 한다고 4년이나 호송세월 보냈잖니. 그러니까 이제라도 좋은 집에 시집가서 편하게 살아, 응? 엄마가 너만 시집 보내면 두 발 뻗고 잠을 잘 수 있을 것 같아. 여러분, 이런 말은 저희 엄마지만 너무 뻔뻔스러운 말 아닌가요? 도대체 부모님을 위해서 자식이 하고 싶지 않은 결혼을 해야 한다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하지만 저희 엄마는 고집을 꺾지 않으셨어요. 그때 오빠는 27 나이에 대기업 신입사원으로 들어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백수인 저와는 여러모로 비교되는 생활을 하고 있었죠. 장래가 촉망되는 유능한 신입사원, 그것도 서울에서 내노라 하는 기업의 본사 근무자였으니까요. 알고 봤더니 어머니는 저를 시집 보냄으로써 어머니가 벌고 있는 돈은 전부 오빠 밑으로 보내려고 하셨던 속내가 있으셨더라고요. 그 당시엔 몰랐지만 나중에 그 사실을 알고 저는 어머니가 너무나도 원망스러웠어요. 여자라고 대학도 안 보내주더니 이젠 하기 싫은 결혼까지 강요해가며 저를 마치 짐짝 치우듯이 치워버리려고 하셨다는 것을 알게 되니 집구석에 하나도 정이 들지 않았어요. 정말 친엄마가 맞나 싶은 게 어머니에 대한 좋은 생각도 나지 않았고요. 저는 그렇게 억지로 남편을 만나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제가 사회에 나와 중매로 만난 첫 남자였습니다. 그쪽 역시 어머니가 하도 성화를 해대서 내키지 않았지만 선을 보러 나온 거라고 말하더군요. 당신도 어머니가 억지로 결혼하라고 많이 압박을 하시는 모양인데 저도 그렇거든요. 그렇다면 그냥 우리 둘이 결혼을 하는 건 어떤가요? 그래야 이 지긋지긋한 어머니들 잔소리에서 벗어나기도 할 거고. 그런데 그쪽은 나이도 많지 않은데 왜 어머니가 손을 보라고 하십니까? 글쎄요. 저도 우리 엄마한테 왜 저를 이렇게 못살게 구는지 물어보고 싶을 정도예요. 좋아요. 저도 이 결혼으로 지긋지긋한 엄마 잔소리를 더 이상 듣지 않게 된다면 당신이랑 결혼해도 좋다고 생각해요. 어차피 더 이상 손도 보고 싶지 않고요. 그럼 결혼해요. 남편이 저를 데리고 시댁에 가서 결혼하겠다고 인사를 드리던 날이었습니다. 저희 시어머니는 정말 얘가 좋으냐면서 저를 옆눈으로 흘겨보셨어요. 아들이 선을 본다고 했지만 정말 첫 번째로 선본 여자와 정말 결혼할 거라는 생각은 전혀 안 하셨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본의 아니게 남편은 시어머니에게 엿을 먹이게 된 거나 마찬가지고요. 제가 남편 뜻이 궁금해 나중에 물어봤거든요. 왜 처음부터 선본 저와 결혼할 생각을 품었냐고요.
그랬더니 남편은 시어머니가 너무 얄미워서 나를 선택한 것도 있다고 하더군요. 처음 봤을 때 저도 심드렁한 표정이었고 자기랑 같은 이유로 손자리에 나왔다고 하니 동질감이 느껴졌다나 뭐라나. 이런 말을 듣고 나니 남편이 더 좋아졌어요. 마음이 통하는 구석이 있는 것 같아서요. 그 후부터 남편은 저의 첫 번째 이해자가 되었습니다. 제가 시댁에서 시어머니에게 구박당하고 집에 와 남편에게 화풀이를 할 때마다 남편은 말없이 저를 안아주며 자기 어머니가 못된 것은 아주 잘 알고 있으니 나보고 참으라고 위로를 해주더군요. 그래서 아직까지 남편과는 큰 싸움 한 번 없이 잘 살고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별난 성격을 가지신 제 시어머니였어요. 저희 친정엄마도 오빠와 저를 티나게 차별하신 나쁜 부모였지만 시어머니는 더 그러시더군요. 저희 시부모님은 아들 삼형제를 두셨는데요. 시아버지는 집에서 발언권이 거의 없는 처지셨어요. 게다가 시아버지는 키도 몸집도 보통 남자들보다 작고 심약하신 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시댁에서 제일 말빨과 권력이 있는 분은 바로 저희 시어머니였습니다. 그런데 제 시어머니의 문제는 공부 잘하는 사람, 돈 많이 버는 사람만 사람 취급을 한다는 것이었어요. 제 남편은 첫째인데 공부를 잘 못했고 둘째 서방님이 아주 머리가 좋아 서울대를 나왔거든요. 그러다 보니 시어머니는 첫째인 남편보다 둘째 서방님을 더 좋아하고 편애하는 것이 아주 눈에 보일 정도였어요. 그리고 시어머니는 아주 자랑스럽게 자기 자식들을 편애한다는 것 자체도 숨김없이 다 드러내시더라고요. 참 그런 건 정말 어른스럽지 못한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예를 들면 결혼 생활을 하던 중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결혼 10년 차 정도 되었을 때였습니다. 그때가 제 나이 35이었거든요. 그런데 둘째 서방님과 둘째 동서는 저보다 나이가 다들 많았어요. 왜냐하면 제 남편이 저랑 10살 차이가 났고 35에 결혼을 했는데 그때 둘째 서방님은 33이었거든요. 저는 25 아주 어린 나이에 10살이나 위인 남편과 결혼을 했으니 둘째 서방님이 저에게 형수님 해준 것도 그나마 많이 봐준 거라고 생각합니다. 둘째 서방님은 저희들이 결혼한 후 바로 서울대 동문인 둘째 동서와 결혼을 했습니다. 서방님은 경제학과였고 둘째 동서는 의대를 나와 의사였습니다. 과목은 산부인과였고요. 그렇다 보니 둘째 서방님 내외는 둘이서 아주 시어머니의 큰 자랑거리로 등극을 했죠. 시어머니는 의사 동서를 위해 산부인과 병원을 차리는데 거금 1억을 보태주시기도 하는 등 동서의 마음에 들려고 아주 열성적이셨습니다. 아유, 네가 우리 집안 복덩이다. 큰아들이랑 결혼했으면 좋았겠지만 네가 우리 큰애 상대로는 아마 마음에 안 들었을 거야. 쟤는 지잡대 나와서 겨우 식품공장에서 공장장이나 하고 있거든. 우리 집안 자랑거리인 둘째 아들이 너랑 결혼해서 다행이야 얘. 역시 끼리끼리 논다는 말이 맞는가 보다. 둘째 서방님은 펀드 매니저로 테헤란로에서 유명한 증권사에 다녔어요. 그러니 그 사람들은 연봉이 두 부부 합쳐 2억이 넘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 둘째 서방님은 시댁에서 무슨 행사가 있거나 시부모님께서 해외여행을 가고 싶다고 하시면 주로 어머니가 그러셨지만요. 그 비용을 다 내드리다시피 했습니다. 제 남편이 자기도 첫째 아들이니 돈을 단 얼마라도 몇십만 원이라도 보태겠다고 하면 둘째 서방님은 꼭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옆에서 둘째 동서도 얄밉게 한마디 말을 보탰고요. 괜찮아. 형은 애들도 셋이나 있고 집안 형편 좋지 않잖아. 내가 많이 벌고 있으니까 내가 낸다는데 무슨 상관이야. 형제간에 무슨 자존심 싸움 할 일 있어? 돈도 많은 사람이 더 내는 건 당연한 거지 뭘 그래. 아니 그래도 나는 큰아들인데 뭐라도 해드리고 싶어서 그래. 자존심 내세우는 게 아니라 어머니 용돈이라도 드리고 싶어서 그러는 거야. 아유 됐어요 아주버님. 벌써 형님 얼굴 안 좋아지는 거 옆에서 안 보이세요? 아니 형님이 아주버님 한 달에 얼마 버는지 뻔히 다 아는데 50만 원이라도 가게에 빵꾸 나면 그 심정이 어떠시겠어요? 그냥 넣어두세요. 저희는 아직 아이도 없고 돈 들어갈 일이 크게 없어요. 다음에 시어머님 다른 여행 가실 때 설악산 꽃놀이라도 가실 때 보태드리면 되죠. 진짜 제가 꼬여서 그런 건진 모르겠는데요. 둘째 동서의 말은 저의 입장을 생각해주는 게 아니라 저를 먹이는 것 같다는 생각이 계속 드는 거예요. 저런 말을 그냥 낮은 목소리로 하면 모르겠는데 동서는 꼭 누가 옆에서 들으라는 듯이 크게 이야기하고는 했거든요.
당연히 그 말은 옆에서 시어머니가 다 듣고 계셨고요. 그러면 저희 시어머니는 역시 둘째는 의사니까 인성도 바른가 보다. 이렇게 말하시며 나중엔 꼭 저에게 둘째 동서에게 좀 보고 배워라 라고 잔소리를 한 바가지 하시고 나서야 그 상황이 끝나곤 했습니다. 그러니 제가 둘째 동서를 좋게 볼래야 볼 수가 없었죠. 둘째 서방님은 뭐 말할 것도 없었고요. 제 남편도 둘째 서방님에 대한 자격지심을 느끼고 있는 것이 눈에 보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막내 도련님은 지금 딱 40인데 서울에 있는 대학을 나와 평범한 회사에 다니고 있어요. 막내 도련님은 비혼주의를 외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막내 아들은 시어머니의 구박덩어리가 되었죠. 저희 시어머니는 아들이 사지도 멀쩡한데 결혼을 안 하겠다고 하니 기가 막히셨나 봅니다. 막내 도련님 얼굴만 보면 꿀밤을 퍽퍽 때리시며 그렇게 잔소리를 심하게 하셨습니다. 아이고, 내가 너 때문에 못 산다, 못 살아. 이 나이 되도록 뭐 때문에 결혼을 안 해? 아, 그니 친구 누구야? 정민인가 걔는 벌써 초등학교 들어간 아들이 둘이라고 하더라. 그런 말 들으면 뭐가 생각이란 게 안 들어? 너는 어디 고장난 것도 없는 애가 왜 결혼을 안 한다고 해서 이 애미 속을 썩이고 난리야. 다 필요 없고 내년엔 얼른 장가나 가라. 엄마, 저 비혼주의라고요. 비혼 뜻 몰라요? 난 결혼이 싫다고. 내 인생에 여자도 없고 결혼은 더더욱 안 할 거니까 쓸데없는 희망은 애저녁에 싹을 자르라고요. 이럴 거면 나 진짜 집 나가요. 독립을 하든지 해야지 내가 진짜. 그래, 나가. 집 나가버려. 40다 된 놈이 어디 엄마 집에서 기생충같이 붙어 산다고 난리야. 그만치 나이 먹었으면 따로 집 얻어가지고 나가서 살아도 돼. 난 너만 없으면 아주 살만 날 것 같으니까. 아휴, 이제 그만 나가라. 이렇게 시어머니와 막내 도련님의 말싸움은 서로 상처만 주고 끝나곤 했습니다. 그 이후 정말 막내 도련님은 회사 근처에 원룸을 얻어 살게 되었어요. 혼자 밥 해먹고 집안일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긴 하지만 무지막지한 시어머니의 잔소리와 구박을 안 듣는 것만 해도 속이 다 시원하다고 막내 도련님은 말하더라고요. 저도 그 마음에 격하게 동의하고요. 우리 시댁에서 막내 도련님과 저만 시어머니의 마음에 안 드는 인간이었으니까요. 막내 도련님이 그렇게 어머니와 연을 끊다시피 집을 나가자 시어머니의 잔소리 폭탄은 고스란히 제가 맞아야 했습니다. 제 시어머니는 아주 작은 코털이라도 있으면 정말 집요할 정도로 저에게 막말을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저는 되도록 시어머니와 마주치지 않는 상황을 선택했는데요. 그러면 저희 시어머니는 저에게 전화까지 해서 본인이 하고 싶으신 말만 하고 황당하게 끊어버리는 수법을 자주 썼습니다. 저는 할 수만 있다면 시어머니와 인연을 끊어버리고 싶었지만 제가 그 시댁에서 큰며느리라는 위치에 있으니 그럴 수도 없었어요. 제가 없으면 시어머니는 제사 준비도 안 하시고 꼭 제가 오기만 기다리고 있다 제가 오자마자 이것저것 시키시기만 하는 분이었으니까요. 그런데 더 어이가 없는 건 뭔지 여러분들 아시겠나요? 그건 제사 지내는 날에 의사인 둘째 동사가 오면 시어머니가 반색을 하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였어요. 아이고, 우리 둘째 왔구나? 예, 너는 전혀 일할 필요 없어. 얼마나 병원에서 힘들게 일했는데 시댁에 와가지고 일까지 하려고 그러니? 넌 그냥 차려주는 밥이나 먹고 TV나 보다 가렴. 이 CM이랑 큰며느리가 같이 하면 돼. 그러면 둘째 동서는 얄밉게도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머, 아니에요, 어머님. 저도 며느리고 제가 나이는 더 많지만 형님을 형님 대우해주려면 저도 일을 해야죠. 안 그러면 나중에 집에 가서 형님이 얼마나 제 뒷담화를 하시겠어요. 안 그래요, 형님? 아니야. 내가 왜 동서 뒷담화를 해. 그건 오해야. 내가 혼자 할 수 있으니까 동서는 어머님이랑 소파에 앉아서 TV나 봐. 어머님 말 맞다나 내가 큰며느리니까 내가 해야지. 그 당시 저는 착한 며느리 컴플렉스 같은 것에 걸려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저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고 제가 큰며느리고 동서에게 제 성질대로 말했다간 당장 시어머니가 경을 치실 게 뻔하니까요. 안 그래도 제가 뭔가 실수하기만을 바라고 계시는 시어머니인데요. 그 실수를 두고두고 씹을거리로 만드시는 시어머니에게 저는 더 이상 시달리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를 악물고 저에게 주어진 일들을 묵묵히 해내는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정말 사소한 일에서 제 인내심은 한계가 오고 말았습니다. 그 사건은 하필이면 추석 명절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저희 시댁에는 추석에 차례를 지낼 때 돌아가신 할아버지께서 대게를 좋아하셔서 그런지 그것도 같이 제사상에 올리곤 했습니다. 대게를 마트에서 삶아와서 깨끗하게 먹기 편하게 다듬는 일은 당연히 모두 제가 했죠. 동서는 한번 시어머니께서 자기 편을 들어준 다음부터는 당연하다는 듯이 시댁 제사 때 늦게 와 가만히 앉아만 있었거든요. 그날도 제 남편과 함께 이마트에 가서 대게를 사왔습니다. 남편은 제삿날만 되면 저한테 미안했어요. 하지만 저는 남편에게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어차피 남편이랑 헤어지지 않을 바엔 명절이랑 1년에 2번 있는 남편의 할아버지 할머님 제사에만 참으면 되었으니까 말이죠. 못된 사람은 시어머니지 남편은 아니었거든요. 남편은 한없이 저에게 너그럽고 잘해주는 사랑하는 남편이었으니까요. 마트에서 장을 본 후 시댁으로 돌아오자 마침 동서가 와 있더라고요. 동서는 저를 보자마자 얼굴이 활짝 피면서 말했습니다. 어머 형님 그거 대게죠? 저 그거 너무 좋아하는데. 얼른 먹고 싶다. 형님 제사상에 올릴 것만 남기고 그냥 저 다 주시면 안 돼요? 제가 대게는 한 마리도 넘게 혼자 먹을 수 있거든요. 오늘 일찍 오고 싶더라니 오길 잘했네. 야 그래. 그 대게 제사상에 올릴 거 한 접시만 남기고 다 얘 줘라. 얘가 오늘 제왕절개 수술을 8건이나 했다지 뭐니. 그러느라고 저녁도 못 먹은 모양이야. 이 시애미가 그 정도는 해줘야지. 얼른 손질해가지고 쟁반에 받쳐서 갖고 와. 그런데 그날은 저도 제사 준비하느라 점심도 못 먹은 상태였습니다. 저는 아침부터 시댁에 불려와서 종처럼 일만 했는데 동서라는 여는 시어머니랑 수다 떨며 하하호호 웃다 지금 오는 저한테 대게를 손질해달라고 아무렇지 않게 명령하는 것을 들으니 정말 배알이 꼴리더라고요. 저는 삶은 대게를 큰 쟁반에 늘어놓고 껍질을 까고 있다가 그 달큰한 냄새에 홀리듯이 커다란 집게 다리 하나를 들고 먹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허겁지겁 대게를 먹던 저의 뒤통수가 번쩍 불이 나듯 아픔이 느껴지는 것이었어요. 저는 화가 나서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도대체 누구야? 누구기는? 너 도대체 뭐하는 년이냐? 네 동서 먹으라고 손질하라고 한 대게를 네가 먹어 치우면 어쩌자는 거야? 너 미친 거냐? 정말 한번 맞아보고 싶어? 시어머니가 눈앞에서 허리에 손을 얹고 씩씩거리고 계시는 게 아니겠어요. 그러다가 제가 뒤를 돌아보자 시어머니는 제 뺨을 짝 소리가 나도록 때리고 말았습니다. 저는 빨갛게 화끈거리는 뺨을 부여잡고 너무 억울해서 눈물이 줄줄 흘렀습니다. 그리고 저는 악에 받쳐 시어머니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어머니, 왜 때려요? 제가 그까짓 대게 다리 하나쯤 먹었다고 어머니가 저한테 그럴 권리가 어디 있어요? 저는 이 집안 큰며느리인데 제가 대게 하나도 못 먹어요? 도대체 어머니 머릿속에 뭐가 들어 계신 거예요? 뭐야? 보자 하니까 인연이 정신이 나갔구나. 어디 시어머니가 말씀하시는데 꼬박꼬박 말대꾸하고 지랄이야. 네 아랫동서 보는 앞에서 홀딱 벗겨가지고 문 밖에 내쫓아버리기 전에 그 입 다물지 못하니? 입은 다물고 얌전히 대게 손질이나 해. 또 한 번 훔쳐먹었다가는 뼈도 못 추릴 줄 알아. 시어머니가 집안이 떠나가라 소리를 지르니 놀라서 남편과 시동생이 달려왔습니다. 동서도 무슨 좋은 구경이 난 것처럼 한쪽 입꼬리를 올려물고 비웃듯이 어머니 앞에서 저를 비꼬았습니다. 어머 형님, 그러니까 도둑년처럼 왜 몰래 먹어요? 형님이 그러니까 우리 어머님이 형님을 미워하시는 거라고요. 아우, 천박한 건 어디서든 티가 난다니까. 동서는 거의 말을 끝맺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쓰러졌습니다. 남편이 둘째 동서의 뺨따구를 시원하게 날려버린 것이었습니다. 남편은 그 자리에서 쓰러져 있던 동서의 멱살을 잡아올리며 소리쳤어요. 뭐? 니년이 간이 배 밖으로 튀어나왔지? 어디서 큰형님한테 그딴 싸가지 없는 소리 짓거려? 미친년은 너야. 그리고 어머니, 이 사람이 뭘 잘못했다고 이 사람 뺨을 때려요? 어머니가 그렇게 둘째 며느리만 감싸고 도니까 인연이 미쳐가지고 이렇게 날뛰는 거잖아요. 이게 이치에 맞는 일이에요? 저 이제 본가에 다시는 안 와요. 아시겠어요? 여보, 가자. 저는 어안이 벙벙해서 남편의 손에 끌려나가듯이 시댁에서 도망쳤습니다. 남편은 차에 시동을 걸자마자 뒤도 안 돌아보고 집으로 돌아와서는 분노와 수치심으로 부들부들 떠는 저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리고 울면서 저에게 시어머니 대신 사과를 했습니다. 미안하다고.
자기 어머니가 이제껏 했던 행동과 말들에 대해 잊을 수는 없겠지만 자기를 봐서 용서해 달라고요. 그리고 앞으로는 자기가 시어머니에게 더 적극적으로 저를 괴롭히지 못하도록 말을 해주겠다고 하더군요. 저는 미안해하는 그 사람에게 한마디 말하지 못하고 그저 남편의 품에서 엉엉 소리내어 울기만 했습니다. 그동안 서러웠던 것들이 한꺼번에 파도처럼 밀려와서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어요. 아이들은 셋 다 쪼르르 달려나오더니 아버지가 어머니 때린 거냐며 남편에게 화를 냈고 저는 그런 거 아니니 걱정하지 말라고 아이들을 안심시켰어요. 그랬더니 첫째 아들이 미간을 찌푸리며 말했습니다. 그럼 할머니가 어머니 괴롭히신 거 아니에요? 아버지, 제발 엄마 데리고 그 지옥 같은 친할머니 집에서 나와요. 그리고 우리 엄마는 친할머니랑 안 만나야 행복할 것 같다니까요. 아버지는 어떻게 그런 걸 하나도 몰라요? 맞아요. 그리고 제가 할머니가 싫어서 할머니 댁에 안 가는 거예요. 저는 형이 장손이라고 형만 좋아하는 할머니가 너무 싫어요. 맞아, 맞아. 형도 느꼈어? 우리 친할머니는 정말 인간 차별주의자야. 나도 앞으로 친할머니 집에 절대로 안 가. 셋째는 그때 초등학생이었는데요. 그 아이조차 제가 시댁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을 정도였으니 우리 시어머니가 얼마나 못된 행동을 일삼았는지 여러분도 짐작이 가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그 후로 저는 시어머니가 걸어오는 전화를 모른 척하고 받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시어머니는 다음날 남편이 출근하고 없는 틈을 타 저희 집에 쫓아와 시끄럽게 마구 현관문을 두드려댔습니다. 야, 이 싸가지 없는 년아. 이 문 열지 못해? 얼른 열어! 아니면 열쇠 수리공 불러가지고 따고 들어간다? 싫어요. 오늘은 그냥 가세요. 저 어머니가 저 때린 거 경찰에 신고할까 생각 중이니까 당분간 우리 집에 오지 마세요. 뭐야? 먹긴 놈이 성낸 나더니 네가 뭘 잘한 게 있다고 나를 경찰에 신고해? 그래, 해봐. 신고해보란 말이야. 이 나쁜 년아. 시어머니가 현관 밖에서 난동 부리는 소리에 옆집 사람이 나와 시어머니에게 짜증을 내며 왜 그러시냐고 소리 지르지 말라고 항의를 했습니다. 저는 하는 수 없이 동네에 더 창피해지기 전에 시어머니에게 문을 열어주었어요. 시어머니는 저희 집에 들어오자마자 제 머리채를 잡아채셨어요. 저는 눈물이 찔끔 나오면서 어이가 없어서 시어머니에게 끌려가지 않기 위해 안간힘을 다 썼습니다. 그러나 제 시어머니는 덩치도 좀 큰 편이시고 아기 힘이 아주 좋으셨거든요. 제 머리는 동그랗게 원형 탈모처럼 머리카락이 빠지고 말았습니다. 저는 너무나 이 상황이 황당하고 어이가 없어 시어머니를 뚫어져라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무슨 속셈이세요? 이게 무슨 짓이냐고요? 저한테 사과만 받으려고 집에 오신 거면 번지수 잘못 찾아오셨으니까 그냥 가세요. 저 이번에는 그냥 절대 안 넘어가요. 여차하면 어머니 집안이랑 인연 끊을 생각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머니 아들 이혼남 만들기 싫으시면 그냥 돌아가시라고요. 그래? 이혼해. 이혼해봐 어디. 내가 가만히 놔둘 것 같아? 네 부모님한테 네 년이 한 재 다 까발릴 거야. 아니지. 네 애비 어디 가서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모르지? 너 어릴 때 네 애비가 따년이랑 눈 맞아서 도망 나갔다고 했잖아. 그러니 자식이라고 어디 제대로 됐겠어. 넌 가정교육 못 받아서 그 지랄 맞은 성격 못 버리는 거야. 여러분, 도대체 이게 시어머니가 큰며느리에게 할 소리인가요? 저희 시어머니는 화가 나면 아무 말이나 내뱉는 성격을 가지고 계시지만 상대가 여리고 약할수록 그 악랄함이 배가 되었습니다. 저는 마음을 굳게 먹고 이참에 정말 이런 못된 시어머니에게서 해방되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길길이 날뛰는 시어머니 눈앞에 제 스마트폰 뱅킹 통장을 보여주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제 휴대폰 화면을 보더니 갑자기 거품을 물며 뒷목을 잡고 잠깐 소파에 앉아 숨을 몰아주셨어요. 그러더니 저에게 악에 받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100억? 100억이라고? 니년이 어디서 그런 돈이 났어? 설마 너 나쁜 짓 해서 모아놓은 건 아니겠지? 이 통장 돈 액수가 나랑 무슨 상관이라고 보여주는 거야? 저희 집 가난하고 제 아버지 따년이랑 도망 나갔다고 하셨죠? 그런데 어머니가 모르시는 게 있어요. 이거 우리 친정 아빠가 저에게 남겨준 유산이에요. 저 이제 더 이상 가난한 집 딸년 아니라고요. 이제 애 아빠랑 이혼하더라도 저 충분히 혼자서 살 수 있다고요. 저는 매달리는 시어머니를 매무차게 뿌리쳤습니다.
시어머니는 갑자기 비굴하게 제 다리를 붙잡으시면서 저에게 애원하기 시작하셨거든요. 어머니도 어쩔 수 없는 속물이 틀림없어요. 그렇게 제가 미웠다고 하다가 그 거액의 돈을 보여드리니 갑자기 확 돌변을 하시는 거예요. 며느라기야, 내가 잘못했다. 제발 우리 아들이랑 헤어진다는 말이랑은 하지 마. 어? 내가 네 아버지가 그렇게 많은 유산 남길 줄 어떻게 알았겠어. 알았으면 너한테 그런 모진말 같은 거 안 했을 거야. 그러니까 한 번만 이 시애미 용서해 주렴. 응? 알았지? 내 아들한테 내가 왔었다는 소리 하지 마. 그럼 그 녀석 정말 이 애미랑 인연 끊을 거다. 시어머니는 아들에게 버림을 받는 것만은 싫었는지 눈물을 철철 흘리면서 저에게 용서해달라고 비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어머니를 용서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냥 앞으로 평생 시어머니란 사람의 면상도 꼴보기가 싫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남편에게 전화해 아무것도 묻지 말고 집으로 당장 오라고 불렀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니는 어깨를 부들부들 떨면서 무서워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예며느라 미안하다니까? 우리 아들을 집으로 부르면 어떡하니? 제발 나 집에 갈 테니까 너희들끼리 얘기하든 이혼을 하든 뭘 하든지 해라. 안 돼요. 어머니도 계셔야죠. 제 남편이 누구를 선택하는지 똑똑히 근원으로 보셔야죠. 그래야 어머니도 현실을 똑바로 직시할 수 있을 테니까요. 애비가 올 때까지 어머니도 집에 못 가실 테니까 그래 아세요. 남편은 무슨 일이 났는 줄 알고 헐레벌떡 집으로 달려왔어요. 저는 그 사람의 앞에서 큰 소리로 나를 선택할 건지 시어머니를 선택할 건지 물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은 두말할 것도 없이 나라고 하면서 제 편을 들어주었어요. 참 고마운 사람이죠. 그 사람은 그때까지 제가 100억의 유산 상속을 받았다는 것조차 모르고 있었으니까요. 시어머니는 안도감에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저는 그런 시어머니의 면전에 대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잘 들으세요. 저 이제부터 제 마음 풀릴 때까지 시댁 출입 절대 안 할 거예요. 어디 이제 어머니 혼자서 그 많은 명절 음식이랑 제사 음식 해보세요. 그 의사라는 동서녀는 절대 손끝 하나도 꼼짝하지 않을 테니까요. 그녀는 싹수가 글렀어요. 그리고 저요. 남편이 저를 선택했으니까 이혼은 하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저 몰래 남편이 어머니랑 연락을 했다던가 시댁 일에 관여하고 어머니께 용돈 드리는 일이 생기면 이 사람 저 버릴 수도 있어요. 그렇게 아세요. 다 들었으면 이제 이 집에서 나가세요. 그래요, 어머니. 오늘 제 아내가 너무 흥분해 있네요. 얼른 집에 가서 기다리세요. 이 사람이 화가 좀 풀리면 그때 전화하고 찾아뵐게요. 시어머니는 저에게도 남편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펑펑 울면서 집으로 가셨습니다. 남편은 저를 앉혀놓고 좀 전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자초지종을 이야기해보라고 부드럽게 말했어요. 저는 남편의 목소리에 안심이 되었는지 얼른 이야기를 꺼내놓지 못하고 그저 꺼이꺼이 울고만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좀 진정이 되자 저는 남편에게 놀라운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야기는 추석 전달 여름에 일어난 일이었어요. 갑자기 저희 친정엄마가 저에게 전화를 걸어왔어요. 아버지를 찾았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고생고생해서 찾아낸 아버지는 싸늘한 주검이 되어 계셨어요. 외력으로 돌아가신 건 절대 아니고 암으로 돌아가셨다고 하더라고요. 췌장암이랬나? 아마 그랬을 거예요. 아버지의 장례식장에서 만난 아버지의 후처는 이 동네에서 같이 도망나간 어린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는 그 여자와 헤어진 후 또 새 장가를 드신 것이었어요. 그 여자는 60대 초반이나 되었을까요? 곱게 늙어서는 팔과 손가락에 다이아 반지며 팔찌를 주렁주렁 달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죽은 미망인이라고 하기엔 지나치게 화려한 차림이었죠. 그 여자는 저와 어머니를 보고서는 입을 삐죽거리며 여기는 왜 하느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대신해서 그 여자에게 싸울 것처럼 무섭게 말했어요. 당신이 우리 아버지 뺏어가서 같이 살았으면 최소한 100년회로 하기라도 해야지. 왜 벌써 돌아가시게 만들어? 우리 아버지 이제 70 조금 넘은 나이야. 그런데 이렇게 죽게 만들고 뭐? 잘난 척하지 마. 우리 그이 딸인가 보지? 행색을 보아하니 어렵게 살고 있나 봐. 우리 남편이 평생 너랑 아들 이야기만 했어. 나한테는 자식도 없고 우리 남편이 너한테 정도는 유산을 남겨뒀으니까 이거 가지고 가서 변호사나 만나봐. 그리고 부조금 따윈 필요 없으니까 다시는 찾아오지 말았으면 좋겠어.
아버지의 후처는 이렇게 말하면서 저에게 던지듯이 아버지 고문 변호사의 명함을 내밀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의아함에 그 명함을 받아 울고 있던 어머니를 부축해 장례식장을 나왔어요. 사실 저는 아버지의 장례식장에 부조를 하고 싶지도 않았어요. 그저 우리를 버린 못된 그 인간이 어떻게 죽었는지 그게 궁금해서 간 것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집을 나가 성공을 했는지 돈 꽤나 있어 보이는 조문객들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그걸 보면서 저는 더욱 억울한 마음이 들었어요. 집을 나가서 정신을 차릴 거면 집에서 우리 가족들을 잘 보살펴 주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어쨌든 저는 장례식이 끝난 며칠 후 그 후처가 가르쳐준 변호사 사무실을 혼자 찾아갔어요. 아버지는 고문 변호사까지 따로 줄 정도로 돈을 많이 벌었나 봐요. 그 사람은 제가 이름을 댔더니 흰 봉투 서류를 몇 개 내놓고 나서 말을 이었습니다. 회장님이 따님과 아드님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회장님은 돌아가시기 전까지 자식들의 얼굴 보기를 희망하셨지만 지금 사모님이 절대 찾지 못하게 하셨죠. 저도 사모님의 압력에 어쩔 수 없이 자녀분들 찾기를 포기해야만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나 변호사의 말 따윈 제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저는 아버지가 제게 남겼다는 서류를 읽어보았습니다. 거기에는 아주 충격적인 내용들이 적혀 있었어요. 아버지는 몇백억의 재산을 가진 부자였고 아버지의 현 배우자가 그 돈의 반을 가져가도 따로 저에게 100억의 유산을 상속한다는 내용이었죠. 저희 오빠도 따로 100억이 든 통장을 받았고요. 그 통장을 받아들고 집으로 돌아간 날 저는 친정엄마와 오빠와 함께 눈물을 흘리며 기뻐했습니다. 돌아가신 분이야 안 된 일이지만 우리 가족들은 이제껏 당해왔던 돈 없는 서러움에서 이제는 벗어날 수 있게 되었다는 기쁨과 안도감에 벅찬 감정을 억누를 수 없었어요. 저는 그날 오빠와 친정엄마와 함께 술을 엄청 마셨습니다. 아버지의 유언장에는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 딸아, 내가 너희들을 버리고 나가 정말 미안하구나. 내 이 돈으로 너희를 버린 보상이 될지는 모르겠다. 하지만 이제 이 못난 애비를 용서해줬으면 좋겠다. 사실 이 애비는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 나는 고향을 떠나와서 그 여자와 오래 살지 못했다. 그리고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원양어선을 탔단다. 그러다 그 어선에서 금덩이가 든 괴짝 상자를 낚게 되었지. 그 금덩이가 든 상자를 차지하려고 선원들은 서로 죽고 죽였단다. 아버지는 선실에 몸을 숨기고 끝까지 살아남았어. 그리고 괴짝을 들고 한국으로 돌아왔지. 아버지는 이 괴짝에 든 금덩이를 종잣돈 삼아 사업을 벌였고 부동산을 사들였어. 그래서 돈 버는 일이 쉬웠다. 나는 곧 죽는다. 하지만 사죄하는 마음으로 이 재산을 내 전 아내와 자식 둘에게 남긴다. 물론 이 재산의 반은 내 후처가 갖고 가겠지. 그러나 내 욕심 많고 못된 후처가 이 재산을 몽땅 차지하지 않도록 나는 안전장치를 마련해 두었다. 저는 아버지가 남긴 그 유언장과 유산이 든 통장을 가지고 애들이 기다리는 집으로 돌아왔어요. 저는 이 벼락 같은 행운을 남편에게 이야기해야 할지 며칠간 머리가 아프도록 고민했습니다. 그러다 시어머니가 찾아왔고 이사달이 나고 말았던 거죠. 저는 남편이 시어머니가 아니라 저를 선택한 것을 보고 나서 남편에 대한 믿음이 더 굳건해졌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유산에 대한 모든 스토리를 남편에게 이야기해 주었어요. 남편은 눈물을 흘리며 기뻐했어요. 저희 가족들은 서울로 한강이 보이는 아파트로 이사를 했습니다. 결국 저는 지긋지긋한 시댁의 동서년과 시어머니를 보지 않고 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남편과 제 아이들과 우리 5 식구만 오순도순 살아오고 있어요. 홧김에 시어머니 때문에 남편과 생이별을 할 뻔하기도 했지만 다행히 제 남편은 자기 어머니가 잘못된 행동을 했음을 이해했고 저의 편에 서서 모든 상황을 정리해 주었어요. 가정의 평화는 아내의 행복에 있다는 걸 남편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거든요. 나도 우리 어머니가 별난 사람인 줄 아니까 당신이 어머니에게 마음이 풀리면 그때 어머니께 전화해봐.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을게. 그리고 당신 이제 시댁 행사 같은 거 참석하지 않아도 돼. 나도 내 동생 놈의 마누라한테 저번 명절 이후 완전 정 떨어졌고 꼴도 보기 싫으니까. 우리 스트레스 받지 말고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살자. 응? 나 이해해줘서 고마워요, 여보.
내 평생 정말 원수 같은 아버지 덕에 이렇게 부자가 될 줄은 누가 알았겠어요. 당신도 이제 정년퇴직하고 우리 해외로 여행이나 다니면서 즐겁게 살자, 여보. 여러분, 전화위복이란 말이 있죠. 인생에서 계속 나쁜 일만 일어나지 않고 반대로 계속 좋은 일만 있을 수도 없죠. 어릴 적부터 고생고생하며 아버지 없는 서름에 몸부림치고 살아온 세월이지만 이제는 아닙니다. 저의 인생에도 마침내 따스한 볕이 들어왔고 이제부터는 제가 하고 싶은 일만 하고 살 겁니다. 즐겁고 행복하게만 살아도 짧은 인생에 왜 아등바등 머리 아프게 살려고 했는지, 못된 시어머니를 떨치지 못했었던 저의 어리석음에 지금은 피식 웃음만 나오네요. 여러분, 제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제 이야기 어떠셨나요? 허망한 이야기라고 웃으실 수도 있겠고, 그래도 저를 응원해 주실 분들도 계시기도 하겠죠. 어느 쪽이든 저는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인생은 한 가지 방향이 아니라고 생각하니까요. 저의 두서없는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쌀쌀한 날씨에 감기 조심하시고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행복이 깃드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두 번째 사연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실 거죠? 그럼 두 번째 사연 바로 시작합니다. 이번 사연은 속이 시원해지기도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속이 답답한 듯 아려오는 이야기가 될 것 같아요. 애증이 느껴지는 이번 이야기도 저와 함께 해보시겠어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평소에 사연에 빠지다를 꼬박꼬박 시청해왔던 50대의 중년 애독자입니다. 저는 요즘 표현에 따르자면 속도 위반을 통해서 결혼을 하게 되었던 사람입니다. 혼전 임신이라고도 하죠. 저의 남편을 처음 만났을 때 제 나이가 20살이었습니다. 경기도의 어느 여자 상업고등학교를 졸업한 이후 저는 직장을 잡아서 일을 하던 중이었습니다. 당시에 대학교 진학은 꿈도 안 꿔봤던 것 같아요. 저보다 5살 위에 친오빠가 대학을 갔었는데 중퇴를 했습니다. 저희 친정부모님 표현에 따르자면 이상한 친구들을 만나서 나쁜 사상에 물이 들었고 그렇게 비이상적인 것을 쫓느라 대학 생활은 뒷전이었다는 것입니다. 요즘의 대학과는 많이 달라서 그때는 대학 생활이라는 것이 통상적으로 고되지 않았던 것으로 압니다. 그럼에도 친오빠는 대학교의 불합리한 체계에 대해서 떠들기 시작하더니 끝내는 중퇴의 길을 걷게 되었죠. 저는 그때 19, 고등학교 3학년이었습니다. 그리고 친오빠는 대학교 중퇴 직후에 웬 여자를 저희 집에 데리고 와서 결혼할 상대라고 소개를 하였습니다. 기껏 보내놓은 대학을 내팽개치고 웬 시시껄렁한 것들하고만 어울려 다니더니 이제는 근본도 알 수 없는 여자를 달고 와서 결혼을 하겠다고 해? 네가 지금 제정신이야? 그 앞에서 친정아빠는 노발대발을 하셨었죠. 그 모습이 아직도 어제 일처럼 생생하네요. 빗대 세워가시면서 친오빠에게 화를 내시던 모습. 평생의 그때가 저는 처음 보는 것이었거든요. 아들과 딸을 심하게 차별하셨던 분이셨기에 저는 살면서 늘 친정아빠의 눈치를 보느라 집에서 주눅 들어 있어야만 했습니다. 저한테 없는 형편에 계집한테도 고등학교를 보내주느라고 얼마나 힘들지 않으냐고 친정아빠는 매일같이 타박하셨었죠. 식사하시다가도 갑자기 수틀리면 드시던 수저로 저의 머리를 세게 내려치기도 하셨던 분이셨어요. 이딴 쓸모없는 머리통은 왜 달려있는 거냐면서 말입니다. 이럴 거면 그냥 고등학교를 보내주지 마시지. 그런 소리 들어가면서 학교 다니는 게 저는 더 힘이 들어요. 그리고 시대가 이렇게 격동하고 있는데 여자애들도 전부 다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는데 나만 그럼 못 다닐 수도 있었다는 건가요? 이런 집구석 나는 성인만 되면 떠나렵니다. 그렇게 저는 속으로 울분을 삼키며 늘 이를 갈고 있었더랍니다. 늘 장남, 아들 타령만 하셨던 분이셨는데 바로 그 친오빠가 오만 사고란 사고는 다치니까 결국 친정아빠도 격하게 분노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저는 친오빠에게 소리를 지르는 친정아빠의 모습이
또 그런 친정아빠에게 말대꾸를 하며 잘한 것 하나 없는데 고개 빳빳이 들고 대드는 친오빠의 모습이 그 순간 우습고도 고소하였습니다. 제가 그런 심보를 속에 품고 있었기에 일이 잘못 틀어졌던 걸까요? 친오빠는 결국 자기보다 2살 많았던 그 여자에게 단단히 홀린 것을 벗어나지 못하였고 저희 가족을 버린 채 떠나버렸습니다. 아예 연락도 두절되었어요. 저희 가족은 그 여자에 대한 정보를 알지 못했기에 발만 동동 구르게 되었죠. 바로 그 충격 때문이었는지 친정아빠는 얼마 후 쓰러지셨습니다. 당시에는 정확한 내용을 알지 못하였지만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친정아빠는 뇌졸중으로 쓰러진 것이었고 그 때문에 후처가 잘못되어서 돌아가시기까지 한 것이었습니다. 친정아빠가 돌아가셨을 때 저는 고작 20살이었죠. 집에 남겨진 것은 친정엄마와 저 둘뿐이었습니다. 친정부모님은 일찍이 사이가 별로 좋지 못하셨어요. 친정아빠의 성격이 워낙 거칠고 제멋대로였고 친정엄마는 제가 9살 때 부상을 당하셔서 그 후유증으로 계속 고생을 하셨습니다. 고관절을 잘못 다치셨었는데 그 당시에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한 게 커다랗게 불어난 눈덩이처럼 후유증을 불러왔던 것이에요. 그래서 걸음걸이가 영 이상하였고 통증 때문에 늘 인상을 쓰시느라 얼굴의 표정은 구겨진 상태였습니다. 제가 중학교 때쯤부터는 얼굴에 그늘, 우울함이 자리하기 시작하였고요. 그러셨던 친정엄마는 친정아빠가 돌아가신 직후부터 심한 감정의 기복을 겪기 시작하셨습니다. 저만 보면 자꾸 저를 앞에 앉혀놓고 지난 인생의 모든 이야기를 하려고 드셨어요. 외갓집이 기구한 사연을 지닌 집안이라서 친정엄마의 인생에는 상당한 굴곡이 있었거든요. 저는 이미 익히 들어서 다 알고 있는 이야기였음에도 반복해서 들어드리려니까 미칠 노릇이었어요. 바로 제가 이러한 상태일 때 만났던 사람이 남편이었던 것입니다. 여름이 저물어 가던 시기였어요. 사람을 지치고 괴롭게 만들었던 기나긴 폭염이 꺾이고 가을에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던 시기에 꼭 그만큼의 존재로 제 일상에 들어온 남자였습니다. 이 사람이 가자는 대로 이끌려가면 나의 인생은 다른 모양으로 펼쳐지지 않을까? 음울한 과거의 순간들을 모두 저버릴 수 있을 것만 같아. 저는 그런 생각에 사로잡히고 말았습니다. 남편은 저보다 6살 위로 당시에 26이었죠. 저에게 먼저 다가온 남편을 저는 뿌리치지 못했고 그렇게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해의 연말에 저는 임신 사실을 알게 되었죠. 12월의 끝자락이었습니다. 임신 사실을 눈치채자마자 당혹스럽고 눈앞이 깜깜해지더라고요. 너무 갑작스러웠으니까요. 관련 지식도 전무했고 사회 경험, 노련함 이런 것 하나 아무것도 갖추지 못했던 저였습니다. 기댈 곳이라곤 친정엄마뿐이었죠. 저기 엄마 있잖아요. 혹시 내가 일찍 결혼이라도 한다 그러면 엄마는 괜찮을 것 같아요? 내가 결혼해버린다고 치면 엄마는 혼자 있게 되잖아요. 제가 이렇게 조심스레 친정엄마의 심기를 거스르게 될까봐 눈치를 보면서 물었을 때였는데요. 친정엄마가 제 예상과는 달리 오묘한 표정을 지어 보이고는 마는 것이었습니다. 네 나이가 몇인데 벌써 그런 얘기를 해? 그런데 한다면 하는 거지. 나도 언제까지 계속 혼자 있지는 않을 테니. 그렇게 중얼거리시는 반응에서 필시 친정엄마에게 만나는 상대가 있을 것이란 직감을 하였습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예사로 저런 발언을 하실 분이 절대 결단코 아니었거든요. 친정엄마를 예의주시한 결과 동네의 슈퍼 아저씨와 아주 긴밀한 사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 아저씨는 아내가 바람나서 가출한 이후에 줄곧 혼자셨거든요.
너무 짧게 만난 사람인데다가 아직 아이를 낳고 결혼을 할 정도의 마음인지도 확신이 없어서 고민이었는데 엄마가 저렇게 지내게 되셨단 것을 아니까 뭐라고 할까? 나도 그냥 내 길을 무심히 걸어버려야겠다는 생각이 드네. 그런 충동에 사로잡힌 저는 남편과 같이 새해를 맞이하면서 임신 사실을 고백하였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그 사실을 알자마자 저에게 결혼하자고 말을 하였어요. 제가 100% 확신을 하지 못한 상태인 것을 눈치채고는 아주 적극적으로 저에게 설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고 네가 뱃속의 생명을 저버릴 수 있는 그런 냉정한 사람은 아니잖아. 그렇지? 나랑 결혼해서 낳는 것 말고 네가 가진 선택지가 있을 것 같아? 아니야.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판단해. 우리가 낳아서 잘 키우면 돼. 너랑 내가 함께라면 우리는 분명 해낼 수 있을 거야. 나 믿고 따라와 주라. 저의 손을 꼭 붙잡고 구구절절 떠드는 남편을 향해 제가 고개를 끄덕였던 순간에 모든 것이 결정 나버렸습니다. 저는 그 다음에 바로 시부모님을 찾아뵙고 그때 처음 인사를 드리면서 결혼 허락을 받았습니다. 남편의 집안은 부유함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하지만 쪼들리면서 사느라 힘겹게 입을 뻐끔거리며 숨을 쉬어야 했던 친정의 집안과 비교를 하자면 훨씬 나은 편에 속하였습니다. 작게 살림 차려서 같이 살기 시작할 때부터 저는 남편의 진면목을 알 수 있었답니다. 짧은 연애 기간과 짧은 안목으로는 남편의 진짜 성격이나 성정 같은 것을 제가 파악할 수 없었던 거예요. 꽃다운 나이 21살이었고 저는 예기치 못한 임신과 결혼을 겪으며 점점 불러오는 배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고도 우울하였습니다. 바깥 풍경만 봐도 나는 이렇게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모두 자유롭고 즐겁게 사는구나 이 생각이 들어서 미칠 것 같았어요. 배가 불러오면서 원래 다니고 있던 직장도 그만둬야 했고요. 입덧과 사투를 벌여가며 저는 집안에서 남편만 오매불만 기다렸습니다. 저는 남편이 자기 사회생활보다는 그래도 임신한 어린 나이의 아내를 더 위할 줄로만 여겼어요. 당연히 그렇게 생각했건만 아니더라고요. 오빠, 또 술 마시고 들어온 거야? 이번 주 내내 하루도 빠짐없이 술 마시고 온 거 알아? 어쩜 사람이 이래. 말로만 안 마시겠다 해놓고 안 지키면 그게 사람 우롱하는 거 아니면 뭐야? 내가 바깥 생활 좀 하다 보면 술도 마시고, 집에 오는 게 늦어지고 그런 거지. 너는 종일 집에만 있는 애가 뭐가 그렇게 맨날 불만이 많아서 나한테 화풀이야. 심심해서 뇌가 어떻게 됐냐? 결혼 직후부터 출산일까지 저희 두 사람은 대부분의 날을 싸웠습니다. 이건 과장을 보태지 않은 사실이에요. 가장 행복하고 깨를 볶으면서 지냈어야 할 신혼 초기에 저희는 그렇게나 자주 싸웠는데 모든 원인은 다 술 때문이었습니다. 남편은 언제나 그 술, 그리고 술자리를 저보다 더 우선순위에 두었어요. 자기 입으로는 절대 아니라고 하는데 행동으로는 이미 그렇게 보였던 걸 어쩌나요? 연애 기간 동안에는 알지 못한 면모였어요. 자기 아이를 임신한 어린 아내를 두고 새벽 3시까지 술 마시다가 들어오던 남편. 늘 만취 상태로 돌아왔죠. 술만 마셨다 하면 절대 자제가 안 되는 사람이었어요. 항상 말로만 줄이겠다, 끊겠다 이렇게 떠들고선 행동으로는 지키지 않는 남편을 보며 저는 화가 쌓여갔습니다. 가뜩이나 임신한 상태라서 호르몬의 영향으로 감정이 오락가락할 때였으니 오죽했겠나요? 저는 그렇다 치고 남편은 도대체 왜 그런 저랑 맞서 싸웠던 걸까요? 임신한 아내랑 몸싸움하는 남편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를 밀치기도 하였고 잠옷의 목 부분이 늘어날 정도로 힘을 줘서 제 멱살을 잡기도 하였습니다. 손에 집히는 물건을 집어 던지고 제 머리끄덩이를 잡아서 질질 끌고 가고 제가 거실 바닥에 나동그라진 적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가장 어이없었던 대목은 그런 상황에서 남편이 언젠가부터 입버릇처럼 뱉던 말이었죠. 너 이럴 거면 나가. 내 집에서 나가라고. 저희가 처음 살림을 차려서 살았던 그 집을 마련할 수 있었던 것은 남편의 힘도 저의 힘도 아니었습니다. 시댁에서 시부모님께서 전적으로 지원을 해주신 것이었죠. 사회초년생이었던 저는 당연히 모아놓은 돈이 없었고 남편도 비슷했습니다. 그런데 자기 부모가 해준 집이니 자기 것이라면서 저보고 얹혀 사는 주제에 뻔뻔하기가 그지없다고 하였습니다. 내가 혼자 임신했어? 그리고 이 뱃속의 아이가 나만의 아이야? 아니잖아. 오빠가 이 아이 아빠잖아. 그런데 어떻게 이런 행동을 할 수가 있어? 대체 사람은 맞니? 이래서 집안 배경 보고 결혼했어야 했는데 땡전 한 푼 나올 곳 없는 너네 집구석만큼이나 너도 참 별 볼 일 없다. 너를 겪어보고 살아볼수록 알겠다. 어린 거 하나 보고 결혼했다가 내가 진짜 별거를 다 보고 사네. 상상조차 못했던 남편의 폭언 때문에 얼마나 충격이었는지 모릅니다. 특히 그런 폭언을 처음 들었던 날은 너무 정신적인 충격이 커서 물 한 모금을 못 마셨어요. 속은 기분이었고 배신을 당한 느낌이었습니다. 너무나도 힘들어서 민망함을 무릅쓰고 친정엄마에게 가서 제가 결혼 직후부터 겪은 모든 일들을 다 실토하였어요. 듣고 나서는 처음에는 크게 놀라시며 분노하셨지만 가만히 생각을 하시는 얼굴이 되더니 몇 시간 후에 저보고 이러시더라고요. 그래도 이혼할 건 아니지? 그렇다고 해서 갈라서는 건 아니잖아. 남자는 이놈이나 저놈이나 거기서 거기야. 지금은 너무 갑작스럽게 임신 문제로 결혼한 것 때문에 두 사람 다 혼란스러워서 그래. 아이만 태어나 봐라. 이런 문제들은 자연스레 사라질 거니까. 그냥 우선은 꾹 참고 살아봐.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 그때 21살이었어요. 워낙 아는 것도 많지 않았고 아주 좁은 세상을 보며 살아왔던 사람이었습니다. 박학다식하지도 않았고 견문이 넓지도 않았기에 친정엄마의 반응에 굉장히 서러운 한편으론 그런가? 남들 다 이러고 사는데 나만 유난을 떤 것이구나. 내가 남들보다 좀 더 이르게 결혼을 해서 더 견디기가 힘든가 보다. 이 모든 과정도 결국 지나가겠지. 이렇듯 순진한 생각이 들고 말았던 것입니다. 모처럼 친정집에 가보았던 저는 다시 신혼집으로 돌아갔죠. 남편하고는 임신 막달까지 신경전을 벌이면서 싸워댔습니다. 어느 날은 술을 또 진탕 마시고 와서 곧바로 자려고 하길래 양말이랑 겉옷을 제가 벗겨주는데 그 순간에 보니까 웬 여자 화장품이 묻어있는 게 보이더라고요. 코를 박고 냄새를 킁킁 세게 맡아보니까 여자 향수 같은 내음이 맡아졌고요. 저 그때 진짜 서럽고 화가 나서 남편의 등짝을 세게 후려쳤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아이씨 짜증나게 이런 말을 중얼거리면서 누워있는 그대로 발길질을 막 날린 겁니다. 제가 그 발길에 그만 배를 맞아버렸어요. 갑작스런 충격에 저는 얼어붙어 있는데 남편은 인상을 팍 쓰면서 계속 그대로 잠을 청하고 있고 제가 그때 하혈을 조금 했습니다. 점점 배가 너무 아파와서 눈물을 줄줄 흘리며 남편을 손으로 막 때렸어요. 미쳤니? 네가 아빠야? 네가 이 생명을 책임질 수 있는 아빠 맞냐고? 뱃속 애기 잘못되면 내가 너 가만 안 둬. 제가 악에 받쳐서 그렇게 외쳤을 때 실눈을 뜨던 남편이 던진 말이 가관이었습니다. 네가 나를 가만 안 두면 뭐 어쩔 건데? 배가 아프면 병원에 지금 가보든가. 유난이야 하여간. 잘못했다면서 빌어야 마땅할 상황이었는데 남편은 너무나도 태연자약했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 친한 지인들이 있었거나 조언을 구할 사람들이 있었다면 다른 선택을 내렸을 텐데
고립된 외딴섬이었던 저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은 저희 집안을 얕잡아보고 저에게 함부로 굴고 있었지만 당시에 저는 그런 판단도 제대로 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때 제가 또 어리석은 생각을 하고 맙니다. 그래, 설마 우리 아기가 태어나고 나면 달라지겠지. 그래도 아빠가 되고 나면 건실하게 생활하는 모습으로 바뀌겠지. 내가 연애 시절에 봤던 그런 다정한 사람으로 다시 돌아올 거야. 설마 하니 자기 아이가 태어나도 지금처럼 똑같이 행동하지는 못하리라는 짐작이 들었습니다. 반신반의하는 마음으로 저는 그렇게 출산을 하였고 아들을 품에 안았습니다. 저희 아들이 태어난 이후에 그래도 100일이 되기까지는 술 문제를 안 일으켰어요. 하지만 그 시기가 지날 때쯤부터 스멀스멀 다시 술에 빠져 살기 시작하더군요. 드디어 철이 좀 든 줄 알았는데 사람은 변하지 않는 법이었구나. 내가 정말 바보 천치였구나. 그제서야 저는 깨닫게 된 것이었습니다. 자정 전까지는 무슨 일이 있더라도 귀가하겠다는 시간 약속은 물론이고 술을 만취 상태까지 마시지 않겠다는 내용 또한 남편은 지키지 않았어요. 어느 날은 저희 아들이 고열을 앓았습니다. 육아지식이 전무했던 저는 그 밤에 혼자 발을 구르면서 전전긍긍하였죠. 친정집에 전화하니까 슈퍼 아저씨가 받았습니다. 친정 엄마랑 둘이서 맥주 한잔 하고 있는 중이라면서 말이죠. 급한 거 아니라면 저보고 끊으라고 그러더니 그쪽에서 먼저 일방적으로 끊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시댁에 전화를 했어요. 애가 열이 난다고 했더니 시어머니께서 조언을 주셔서 일단은 그대로 따랐습니다. 차도가 없으면 다시 전화 달라고 하셨어요. 그 후로 저 혼자 아들을 보고 있는데 술에 취한 남편이 귀가하였습니다. 술 냄새를 풀풀 풍겨대면서 간신히 잠든 아들을 안아보려고 하길래 제가 못하게 막았어요. 우리 애기 한참 열 끓다가 이제 간신히 진정됐어. 그동안 나는 속이 타서 죽는 줄 알았고 오빠는 연락 두절이었지. 정말 지긋지긋해. 대체 내가 왜 이러고 살아야 돼? 딱 그렇게 말했다가 남편한테 오만 쌍욕을 다 들었습니다. 듣기만 해도 귀가 썩을 것 같은 욕을 저한테 퍼부으면서 차라리 나가 뒤지라고 하더군요. 남편은 식탁 의자를 한 개 부수고 나서야 성에 찼는지 자러 들어갔습니다. 술에 인격을 지배당한 남편, 시부모님도 다 알고 계셨습니다. 20살 때부터 줄곧 저래왔다고 시부모님께선 담담히 저에게 말씀하셨죠. 설마 그런 하자가 있는 아들이라서 땡전 한 푼 없이 몸만 시집온 나를 받아주신 것이었을까? 그런 시부모님의 고백 앞에서 저는 공포스러운 가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시부모님조차 남편에게 함부로 화를 못 내시더라고요. 잔소리를 하셔봤자 그냥 타이르는 수준이었죠. 이런 사람인 줄 모르고 결혼해서 살림 차린 제 처지가 비참했어요. 싱그러운 22살의 나이에 저는 초췌하고 신경이 곤두서 있는 애기 엄마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 사실만으로도 미칠 것 같았는데 남편이란 작자는 갈수록 답이 안 보였죠. 돈이라도 잘 벌어왔다면 얘기가 살짝 달라졌을까요? 남편은 직장인이었으나 안정된 직장은 아니었고 봉급도 적었습니다. 그마저도 다달이 보장되어 있는 액수가 아니었죠. 속이 갑갑해서 그 나이에 저는 화병이 걸렸고 이런 제 마음도 모르고 어린아들이 울면서 보챌 때마다 안 좋은 생각이 자꾸 들었습니다. 그냥 아기랑 함께 이 세상을 떠나버리는 게 가장 현명한 선택이 아닐까 하는 충동과 몇 번이고 싸워야만 했어요. 어찌되었든 이제는 한계다, 이렇게는 계속 못 산다라는 생각으로 너무나도 절박해 있을 때였습니다. 어떤 방식으로든 저희 가정에게 결론이 지어졌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기치 못했던 너무나도 갑작스러웠던 남편의 죽음이었습니다.
남편은 28, 그 젊디 젊은 한창 때의 나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날도 저와의 약속을 어기고 토끼 같은 어린아들이 기다리고 있는 집으로 일찍 돌아오지 않고 술자리에 나가 늦은 시간까지 부어라 마셔라를 외쳐댔던 남편이었습니다. 그리고 만취 상태였던 남편은 술집에서 나오는 길에 스스로 몸을 가누지 못하고 2층의 난간에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높은 위치가 아니었건만 머리부터 잘못 떨어지는 바람에 사망으로 이르렀다고 그런 소견을 저는 들을 수 있었습니다. 만약에 만취한 상태가 아니었다면 젊은 남성이었기 때문에 몸을 방어하려는 기제가 발동해서 떨어지는 자세가 달랐을 거래요. 그랬다면 죽지 않았을 거라는 소견까지 듣고 나자 저는 헛웃음이 다 나왔습니다. 그렇게 술에 미쳐서 살더니 결국은 술 때문에 가는구나. 제 나이 22살이었어요. 저는 아들을 품에 끌어안고 3일 밤낮을 울었습니다. 앞으로가 막막하더군요. 당장에 기댈 때는 솔직히 시댁뿐이었죠. 신혼집은 당장에 처분이 되었고 저는 시댁으로 아들과 함께 들어가 살게 되었습니다. 제가 친정을 생각 안 해본 것은 아니었으나 거절당했어요. 친정엄마로부터 집에 들어와서 같이 지내길 원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직접적인 말을 듣고 말았습니다. 그 말을 듣고서도 제가 막무가내로 쳐들어갈 생각이 들진 않더라고요. 저는 시부모님으로부터 지원을 받아보고자 시댁에 들어간 것이었으나 실상은 아주 달랐습니다. 온갖 집안일은 저의 차지가 되었어요. 아이 돌보는 것만으로도 벅찬 시기였으나 저는 시댁의 오만 잡무를 해내야만 했습니다. 아침 7시면 식탁에 아침밥을 딱 차려놔야 했고요. 내 아들 잡아먹은 년. 시어머니께서 TV를 보며 저 들으라고 중얼거리시는 말을 듣고도 애써 모른 척하며 지내야 했습니다. 그래도 당신들의 손자가 있으니 시간이 지나면 너그러워지실 것이라고, 마음을 열어주실 것이라고 믿으며 기다리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제가 예상한 대로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시아버지께서 술을 끼고 사시더니 점점 그 정도가 지나치게 되었어요. 친정아빠가 술고래였던 모습을 보고 자랐던 것도 부족해서 남편을 술 때문에 잃어놓고는 이제는 시아버지마저 술에 넘어가 버리셨으니 저는 정말이지 미칠 지경이었습니다. 아버님, 오늘은 이만 드세요. 이러다가 진짜로 큰일 나신다고요. 뭐야? 내가 당장 병나발 못 부는 거 그게 바로 큰일이니까 상관하지 말어. 건방지게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말을 얹지 말란 말이야. 시아버지를 말려도 보고 달래도 보고 어떻게든 회유책을 써보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술 문제 때문에 시어머니랑 싸우시다가 시아버지께서는 끝내 손찌검도 날리셨죠. 안방에서 들려오는 그 소리에 저는 놀라서 아들의 귀부터 얼른 막았더랍니다. 술 때문에 판단력이 흐려지신 시아버지의 일상에는 당연히 차질이 생겼습니다. 어느 날은 갑자기 국한술을 뜨시더니 간이 안 맞는다면서 국그릇을 던져버리셨고 저에게 집안일을 왜 이따위로 하냐며 물건을 집어던지신 적도 있었습니다. 악화되는 상황 속에서 가장 난감하였던 것은 시어머니의 반응이었던 것 같아요. 이게 다 너 때문이다. 내 아들 그렇게 잡아먹고 이제는 내 남편까지 잡아먹으려고 들어? 얼마나 불운을 끌고 다녀야지만 만족할래? 어째서 저에게 탓을 돌리신 것인지 저는 슬슬 직장일을 알아보면서 돈을 벌 작정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어머니께서는 저한테 아들을 두고 나가라 하셨어요. 손자는 직접 키울 테니까 꼴보기 싫은 며느리는 이쯤에서 버리고 싶으시단 뜻이었습니다. 어머님, 안 돼요. 저희 아들, 저희 하준이만큼은 제가 내어드릴 수 없어요. 제가 엄마인데 누가 어떻게 하준이를 책임지고 키울 수 있다는 건가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너는 조용히 꺼지기나 해. 새 출발을 하든 말든 신경 안 쓸 테니까. 이거 원 부정 타서 더 이상 같이 살 수가 있어야 말이지. 시어머니께서는 저를 불행의 원흉으로 지목하셨고 저는 아들의 안위를 위해서라도 시댁에서 나가야 하는 상황에 놓이고 말았습니다. 결국 저는 제 의지와 상관없이 시댁에서 쫓겨났어요. 짐가방만 하나 달랑 던져준 채로 저한테 나가라고 하셨습니다. 저에게 갈 데라곤 친정밖에 없었죠. 그런데 집에 가보니까 슈퍼 아저씨가 계시더라고요. 저를 보자 머쓱해 하시면서 댁과 저희 친정집을 오가면서 지내고 계시단 말씀을 하였습니다. 친정엄마는 저를 보자마자 나가서 따로 살라고 말씀을 하셨죠. 엄마는 손자 얼굴 안 보고 싶어요? 내가 왜 혼자 쫓겨났는지 어떻게 된 상황인지 하나도 안 궁금한 거예요?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어요? 네 인생 네가 알아서 살아야지. 다 커놓고 나서도 나한테 징징거리면 나는 어떡하니? 누가 너 보고 불쑥 임신해서 그런 결혼하라고 등을 떠밀었니? 그렇게 살라고 너한테 협박이라도 했어? 아니잖아. 오롯이 네 선택이고 네가 만든 결과물이잖아. 엄마는 말이지. 네 아빠 같은 등신하고 결혼한 게 나의 책임이었기 때문에 그걸 인정하고 참으면서 살았단다. 네 아빠가 죽기 전까지 이 엄마는 찍소리도 안 하고 살았어. 그건 너도 잘 알지? 그게 다 내 선택에 대한 책임이었던 거야. 너도 알아서 네 인생 책임지고 살려무나. 친정엄마는 냉정한 말을 쏟아내셨고 저는 약간의 돈을 지원받은 채 친정집에서 내쳐졌습니다. 그 돈으로 우선은 당장에 지낼 방부터 구했어요. 그리고는 바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어떤 업무인지 이런 복지 환경은 전혀 안 따졌고 그냥 일정선 이상의 봉급이 나오는 곳이면 좋겠어요. 아무런 생각 없이 일부터 그냥 했습니다. 반드시 돈을 모아서 지금의 생활에서 벗어나겠다는 일념 하나로 말이에요. 그렇게 첫 월급을 받고 난 이후 저는 시댁에 찾아갔습니다. 제 아들을 보기 위해서요. 하지만 문전박대를 당했습니다. 현관문 바로 앞에서 시아버지께서 담배를 피우시는 모습을 봤을 때부터 기분이 좋지 않았죠. 어린 손자가 뻔히 같이 사는데 담배를 피우시다뇨. 있어선 안 될 일이라 생각하면서 다가갔는데 술 냄새가 말도 못하게 진동하는 것입니다. 아버님, 제발 술이며 담배 좀 줄여주세요. 그게 전부 다 아이한테는 해악이라고요. 울컥해서 말씀드렸던 것인데 시아버지께서는 당장 제 머리채를 쥐시더군요. 잡힌 머리가 아파서 소리를 지르는데도 시아버지께서는 아랑곳하지 않고 저의 머리채를 잡으며 끌고 가셨습니다. 그리곤 시댁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저를 내팽개치셨죠. 귀찮게 찾아오지 말라는 말씀을 남기시곤 돌아서셨습니다. 그 짧은 문장을 뱉으시는데도 취해서 혀가 꼬이고 딸꾹질을 하시더군요. 참담하였습니다. 저런 집에 제 아들이 있다니. 일하는 곳에서 알게 된 어떤 언니에게 제 상황을 넌지시 알렸더니 깜짝 놀라면서 제 아들의 안전을 걱정하였습니다. 얘, 그거 알코올 중독 아니니? 알코올 중독? 술에 중독되었다는 뜻이에요? 너 설마 알코올 중독이 뭔지 몰랐던 거야? 들어보니까 알코올 중독이구만. 그건 치료도 힘들다더라. 폭언에 폭력까지 쓰는 상황이면 기대하지 않는 게 좋아. 심해지면 더 심해졌지. 너는 그냥 네 아이나 빨리 구출해오는 게 답이야. 그 집에서는 그대로 있다간 자칫하다가 잘못될 수도 있고. 운이 좋아서 자라나봤자 엉망으로 클걸? 뻔하지, 안 그래? 그 언니에게 조언을 듣자마자 저는 조급해져서 당장 제 아들을 데려오고 싶은 마음뿐이었어요. 이 세상에 제가 탄생시킨 저의 분신이었으니
저는 제 아들의 존재만으로도 위안을 얻고 있었던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늘 마음 기댈 때가 필요했던 저였으니까요. 그렇게 저는 제 아들을 데려오기 위해 전전긍긍하며 시댁을 맴돌았고 기회를 엿보다가 드디어 실행에 옮길 수 있었습니다. 시아버지께서 취하신 채로 시어머니와 싸우셨는데요. 그 바람에 시어머니께서 잘못 넘어지셔서 한쪽 팔에 기부스를 하셨어요. 저는 두 분 중에서 아무도 제 아들을 돌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님을 강력하게 주장할 수 있었습니다. 가까스로 제 아들을 시댁에서 데리고 나왔고 제가 사는 단칸방에서 키우기 시작했어요. 시어머니께서는 몇 달 후에 당신의 손자를 되찾으시겠다면서 저에게 길길이 날뛰셨지만 그런 시어머니의 시선을 돌리는 엄청난 사건이 벌어졌답니다. 바로 결혼하셨던 아주버님께서 몰래 한국을 떠나신 것이었어요. 저에겐 형님 되셨던 아주버님의 아내분 집안에서 시댁 같은 곳을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했었나 봐요. 시아버지께서 저희 남편이 허망하게 떠난 이후로 술에 빠져 사셨고 시어머니마저 그 여파로 신경쇠약에 이르시자 그 집안에서 알고는 완전히 교류를 끊길 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주버님과 형님은 그 집안에서 하라는 대로 따라서 한국을 떠버렸어요. 작은 놈이 데려온 며느리가 조건들이 영 눈에 차지 않아서 큰 놈이 데려온 며느리는 집안이 유복하다길래 그것 하나만 보고 무조건 허락해서 밀어줬더니 그 재산으로 우리한테 효도는 못할 망정 돈을 써서 아예 이 나라를 떠버려? 이런 해괴망측한 일을 다 보았나? 시어머니께서는 가슴을 치시며 원통해 하셨습니다. 외국으로 떠나는 게 들키면 안 되니까 집에 커다란 가구 같은 것들은 그대로 놔두고 짧은 여행을 가시는 것처럼 아주버님 내외는 그렇게 꾸민 다음에 떠나셨어요. 어머님, 그렇게나 내 친오빠가 우리 집이랑 인연 끊고 여자한테 눈 멀어서 떠나버린 것을 크게 흉을 보시고 욕을 하시고 마음껏 비웃으시더니 어째 똑같은 일을 당하셨구나. 이래서 사람은 한치 앞을 모르고 산다고 하나 보다. 아주버님께서 독한 결단을 하시고 행동을 하신 것에 저는 놀란 마음이 드는 한편 씁쓸한 기분도 들었습니다. 그 후로 몇 년이 지나 시아버지께서는 주무시다가 갑자기 돌아가셨고 허약해지신 시어머니께서는 연세에 비해 많이 이른 요양원 생활을 시작하셨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시어머니께서 정말 그렇게 하시고자 원한 것은 아니었는데 시댁 쪽 친척들이 강하게 밀어붙여서 시어머니를 요양원에 넣은 것 같았어요. 그렇게 되었을 때 저희 아들은 한창 중학교 사춘기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결혼 직후에 남편이랑 살면서 진짜 몸에 사리가 나온다는 것이 뭔지 체감하였을 정도로 지독하게 시달리며 고통을 받아왔으나 아들이 중학교 3학년일 때 제가 겪었던 괴로움도 그에 비할 바가 되었습니다. 정말 미치게 힘들었어요. 방황의 시작은 아들이 중학교 2학년 2학기 때였던 것 같아요. 학원을 빠지고 친구들이랑 노래방에 다녔더라고요. 너는 엄마가 얼마나 힘들게 돈을 버는지 알면서도 그럴 수 있어? 엄마가 너 이러라고 학원 보내는 줄 알아? 뿐만 아니라 학교 화장실에서 친구들이랑 담배를 피우다가 선생님께 적발되었다는 연락을 받고 머리가 띵했습니다. 속상한 마음에 아들 앞에서 울고불고 빌었습니다. 제발 엇나가지 말아달라고요. 혼자 아들을 키우면서 수많은 고비를 넘어올 수 있었던 건 오로지 내 아들이 잘 됐으면 하는 소망 하나 덕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제 아들이 엇나간다면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가는 것이었어요. 그렇게 되면 저는 제 인생을 완전히 부정당한 마치 헛살았다고 선고받는 셈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들에게 이 불쌍한 엄마를 봐서라도 제발 정신 차리고 학업에 매진해 줄 것을 간청하였습니다. 아들은 제 모습을 보고 마음을 바로잡은 것인지 중학교 2학년을 마무리하고 3학년을 시작하는 동안에는 아무런 사고도 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안심하려고 할 때 가장 큰 한 방이 저를 무너뜨렸죠. 저희 아들이 옆 학교 여학생과 사귀다가 쳐선 안 될 사고를 치고야 만 것이었습니다. 저희 아들 중학교 3학년 1학기 때 저는 그 여학생의 부모 앞에서 무릎을 꿇어야만 했습니다. 그 부모는 당연히 자기 딸이 뱃속에 아이를 낳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고 했고요. 저에게 돈을 요구하였습니다. 저는 그들이 말하는 대로 다 들어주었어요. 제 아들이 그저 무사하게 중학교를 계속 다니다가 졸업해서 고등학교만 갈 수 있다면 그때로서는 소원이 따로 없었습니다. 조용히 덮어지길 원했던 저의 간절한 바람은 들어졌지만 그 후로 아들은 또 엇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일부러 저에게 반항한 것이었는데 이유란 너무나도 어이가 없었습니다. 이게 다 엄마 때문이야. 엄마만 아니었어도 나는 걔랑 둘이서 한 생명을 책임질 수 있었어. 그런데 엄마 때문에 다 망쳤고 걔는 학교까지 전학 가버렸다고. 다시 바로잡을 기회 따위는 이제 없잖아. 다 끝났으니까. 엄마는 평생 이 죄책감에 살아야 돼. 책임을 어떻게 질 수 있었다는 것일까요? 저는 남편을 만났던 나이 20살 성인이었고 당시 직장을 다니고 있었음에도 한 생명을 책임지는 게 미치도록 벅찼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고작 중학교 3학년짜리가 생명에 대한 책임을 논한다는 것입니까? 그리고 제가 그걸 막았기 때문에 저는 죄책감 속에서 살아야 한다고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는 네가 잘 되길 바랄 뿐인데 이게 그렇게나 어려운 일이었구나. 내가 잘 되게 해줄 능력이나 있어? 없잖아. 대단한 백이라도 있는 것처럼 굴지 마. 엄마가 이럴 때마다 나는 진짜 구역질 날 것 같으니까. 사춘기를 지나고 있는 나이에 아들이 하는 말이니 반쯤은 걸러들어야 한다고 저의 이성이 외치고 있었으나 저의 감성은 제멋대로 상처를 받고 말았습니다. 끔찍한 비수가 되어서 제 가슴을 찢어발겼죠. 그럼에도 저는 제 아들의 엄마였습니다.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저는 모든 것을 인내해야만 했죠. 저는 아들에게 제발 인문계 고등학교만 들어가 달라고 빌었습니다. 아들은 친구들을 따라 수준 낮은 공업고등학교에 진학하길 희망하였지만 제가 결사반대하면서 설득했어요. 인문계 고등학교에 진학하면 원하는 운동화도 사주고 용돈도 올려주겠다는 조건까지 여러 개 걸어가면서 아들을 달랬습니다. 그 결과 아들은 어느 인문계 고등학교에 턱걸이 성적으로 입학을 하였습니다. 저는 저의 전철을 밟지 않고 제 아들만은 부디 더 많은 것을 배우고 또 누리고 살길 바랐습니다. 그것이 저라는 존재가 지닌 사명이라고 여겼어요. 그래서 눈 밑에 항상 짙은 다크서클을 달고 살며 만성 피로에서 벗어나질 못해도 몸이 부서져라 돈을 벌었으며 아들을 뒷바라지하였습니다. 아들은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조금은 늦었지만 학업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어요. 주변 친구들이 모두 미래를 그리며 공부하는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사달라는 문제집, 가고 싶다는 학원 다 들어주었습니다. 남들보다 뒤늦게 본격적인 공부에 뛰어든 탓에 아들은 내신 관리에서는 끝내 조금 뒤처졌습니다. 그러나 수능 시험에 주력하였고 바야흐로 수능날이 되었을 때 괄목할 만한 결과를 낼 수 있었습니다. 사실 그 성적은 아들이 받아본 성적 중에서 가장 뛰어난 결과표였어요. 이걸 두고 소위 수능 대박이라고 하더군요. 그렇게 아들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수준의 대학교에 턱걸이로 입학할 수 있었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많은 학비가 든다고? 지금 숫자가 이게 몇 자리야? 4년 동안 뒷바라지 하려면 이 약 물어야겠구나. 저는 4년제 사립대학교에 들어가는 어마어마한 비용을 보고 기절할 뻔하였습니다. 상상을 뛰어넘는 액수가 찍혀 있더군요. 무슨 용을 써서라도 차질 없이 아들의 대학 뒷바라지를 해내겠노라고 다짐하였습니다.
대학생이 돼서 너무 설렜던 탓일까요? 술자리에 나간 아들은 다른 테이블 사람들과 시비가 붙어서 주먹 다짐을 하고 말았습니다. 아들은 멀쩡했는데 상대 측이 꽤 다쳤어요. 그 새벽에 경찰서에 가서 저는 상대 측에게 무릎을 꿇으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제 아들을 고소하겠다는데 어떤 엄마가 그래라고 할 수 있겠어요. 무조건 손이 발이 되도록 빌었습니다. 어마어마한 돈을 상대 측에게 물어주고 제 아들은 아무런 혐의 없이 그 사건에서 벗어날 수 있었어요. 그 외에도 사귀던 여자친구를 때렸던 일, 대학 교수님 차를 돌멩이로 긁었다가 잡힌 일, 중학교 동창에게 돈을 빌리고 1년 이상 갚지 않아서 문제가 되었던 일 등등 자잘한 것까지 다 적자면 너무 길어서 주체가 안 될 정도로 아들은 다사다난하게 지냈습니다. 저는 허리가 휘는 수준이 아니었죠. 이게 다 편모 가정에서 자라난 아들이 그 모친이 제대로 교육시키지 못해서 그리 되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미안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저러다가 도대체 취업해서 회사는 멀쩡히 잘 다닐는지, 결혼은 멀쩡히 해서 살는지, 제발 그러는 것만 볼 수 있다면 여한이 없겠다. 아들만 보면 안쓰럽고 속이 답답하였죠. 대학을 졸업 후 취업하게 된 아들은 그곳에서 새롭게 인생관이 바뀐 모양이었습니다. 자기보다 크게 잘날 것 없어 보이는 부서 의 어떤 남자 선배가 연예인처럼 예쁜 여자랑 사귀고 있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고 하더군요. 또한 마치 겁나는 게 없는 것처럼 늘 아나무인으로 구는 여자 선배가 있는데 부잣집 남자랑 결혼에 성공해서 이런 회사 정도는 미련 따위 없이 그냥 편하게 다닌다는 것을 알고는 눈이 뒤집혔대요. 이제 보니까 괜찮은 배우자만 내가 만난다면 계층의 사다리를 뛰어넘을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대로라면 그저 그렇게 살 게 뻔한데 제대로 한번 잘난 여자 낚아봐서 인생 펴보자. 누구 하나만 걸려라. 그렇게 마음먹은 아들은 괜찮은 여자를 소개시켜줄 수 있는 위치의 사람들에게 철저한 아부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소개를 받고 나면 그 상대들에게 계략적으로 순하고 착하고 헌신적인 성격인 척 연기를 하였습니다. 걸려든 상대들 중에서 아들이 가장 마음에 들어한 상대는 대형 병원에서 인턴으로 근무하고 있던 의사였습니다. 도시락까지 싸다 바치면서 그 의사에게 구애를 해댔고 결국 1년 만에 결혼에 꼴이 날 수 있었어요. 솔직히 남자 소개는 많이 들어왔는데 하준 씨를 선택한 건 그 순수한 마음 때문이었어요. 늘 도시락을 손수 싸다 주는 정성에도 감동했고요. 돈 많은 남자, 잘난 남자도 좋지만 하준 씨처럼 오로지 저만을 바라보는 지고지순한 남자가 더 좋다는 걸 알게 됐죠. 제게 그렇게 말하는 의사 며느리 앞에서 저는 차마 그 도시락들 내가 만든 거였다고 밝힐 수 없었습니다. 제가 오래 살았던 집이 재개발 철거 예정 지역이었기 때문에 아들의 결혼에 맞춰서 저는 최장 1년을 보고 아들 부부와 우선은 같이 살기로 하였습니다. 인턴이라서 병원 일을 한창 배우고 있는 며느리가 워낙 바쁘기 때문에 차라리 제가 같이 살아준다면 집안 살림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두 사람의 계산이었죠. 저는 순순히 집을 처분하고 아들 부부와 살았습니다. 내 아들이 결혼을 하다니, 내가 의사 며느리를 뒀다니 이게 정말 꿈이 아니구나. 이제야 실감이 나. 저는 아들 부부의 집에서 살림을 하며 소소한 행복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집에서 살면서 관찰을 해보니 아들이 며느리에게 너무 설설 기더군요. 대화를 하다가도 며느리가 안색이 나빠지면 바로 말을 중단하고 그 눈치를 살피기 바쁜 모습에 저는 황당하기도 했고 안쓰럽기도 했습니다. 너무 차이가 나도록 잘난 아내를 만나서 아들이 길을 못 펴고 사는구나 싶어서요. 차라리 비슷한 수준의 여자를 만날 것이지 속상하기도 했습니다. 아들이 왜 그렇게 큰 욕심을 부려서 이런 결혼을 감행했는지 이해도 안 갔고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웬일로 모처럼 며느리가 오후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밤에 다시 병원으로 들어갈 거라고 하더군요. 아들의 퇴근까지는 많이 남아있으니 그럼 둘이서 이른 저녁을 먹자고 했어요. 제가 밥을 차리는 동안 며느리는 소파에 앉아서 휴대폰만 했습니다. 그리고 밥을 먹는 동안에도 계란말이가 너무 건조하다, 찌개에 이런 부드러운 두부 넣지 마시라 등등 잔소리를 저에게 날리길래 내심 기분이 안 좋았습니다. 다 먹고 설거지 정도는 네가 할 수 있지?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며느리에게 뭔가를 지시해봤습니다. 며느리의 표정이 안 좋았는데 그러면서 그냥 고개를 끄덕이더라고요. 며느리가 설거지를 다 마쳐가는 동안에 아들이 귀가하였습니다. 저는 거실 구석에서 물걸레질을 하고 있었고요. 아들은 오자마자 며느리가 설거지를 했다는 사실에 깜짝 놀라더군요. 엄마가 하게 두지 왜 자기가 설거지를 했어? 아들이 그렇게 외치니까 며느리가 입술만 삐죽거리더라고요. 그러고 난 다음이었습니다. 며느리가 다시 병원에 들어가 볼 시간이 되었을 때 아들에게 뭐라고 속닥거리더니 집을 나섰습니다. 그게 바로 제 얘기였나 봐요. 며느리가 나가고 나가자마자 아들이 화가 난 얼굴로 저에게 왔습니다. 엄마, 내 와이프가 엄마처럼 천하신 분인 줄 알아? 왜 주제를 모르고 나대? 천한 신분? 지금은 얼굴만 봐도 짜증나. 당장 나가! 나가라니? 어딜 말이니? 밖으로 나가라고. 여긴 엄마 집도 아니잖아. 우리 부부 집에 얹혀 사는 짐짝이지. 그러니까 당장 나가. 밖에 나가서 뭘 잘못했는지 처절하게 깨닫고 반성해. 그 전까진 절대 못 들여보내줘. 이미 해가 저문 밤중이었는데 저보고 나가랬습니다. 딱히 갈 데가 있는 것도 없는 저의 처지를 너무나도 잘 알면서 말입니다. 눈물이 핑 돌더군요. 더 초라해지기 싫어서 겉옷이랑 지갑을 챙겨서 집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날 찜질방에서 밤을 꼴딱 새는 동안 수건으로 눈물을 얼마나 문질러 닦았는지 몰라요. 지난 모든 세월을 찬찬히 돌아보면서 저는 비로소 그때서야 제가 저의 지난 발자취를 단 한 번도 되짚으며 살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남편이 그렇게 죽은 이후로는 오로지 아들을 건사하는 것, 그 목표 하나만 보고 숨을 헐떡이며 살아왔어요. 그 외의 것은 알지도 못했습니다. 공수래, 공수거. 빈손으로 태어나 빈손으로 가는 것이 인생. 이 허무한 이치를 내가 내 아들에게 알려줘야겠구나. 이 어리석은 엄마가 주는 참된 가르침이야. 멍하게 결심을 마친 저는 아들의 과오를 낱낱이 그리고 소상하게 적어내려갔습니다. 구체적이고도 확실한 그 내용은 부촌 동네에 위치한 사돈댁으로 전달이 되었습니다. 분에 넘치는 사돈댁이었으니 빠른 2년의 정리가 필요했죠. 그쪽에서도 저와 의견이 같았나 봅니다. 아주 빠른 이혼을 추진하였으니 말이에요. 저는 제 집을 처분하면서 수중에 들어온 돈을 고스란히 쥐고 있었습니다. 저에게는 새로운 보금자리와 새로운 출발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아들에게는 차례대로 잃는 과정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혼당해서 맨몸으로 쫓겨난 후 아들은 갈 곳도 없었죠. 연락두절이 된 자기 엄마를 찾지도 못한 채 어영부영 회사를 다니다가 그곳에서도 결국 나왔습니다. 의사를 소개시켜준 인맥이 그 회사에 있었거든요. 더러운 과거의 행실을 숨기고 순수한 척 연기를 해서 결혼까지 해냈다는 소문이 그 회사에 파다하게 퍼졌고 아들은 버틸 수가 없었던 거예요. 제 손으로 아둥바둥 키워낸 제 아들을 다시 제 손으로 저는 끌어내리고 말았습니다. 그 후로는 정말 무념무상으로 지내고 있네요.